인생이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힘들거나 시련처럼 느껴지는 일도 후에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당장은 너무 좋고 행복한 일도 지나고 보면 불행의 전조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너무 당장 앞만 보고 살지 말라고 하는가 봅니다. 지인의 소개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격 좋고 다정다감했던 남자이기에 결혼 상대자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특히 그 남자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던 건 아기와 강아지를 좋아한다는 점이었어요. 아기와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 중에 별로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남자는 특히 아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데이트를 하면서도 아기가 보이면 눈을 못 떼고 귀여워할 정도로 아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는 결혼하면 아기를 많이 낳고 싶다고 했어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도 했고요. 그런 점은 저랑 비슷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아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요즘은 결혼하고서도 아기를 안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아기가 꼭 필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성격과 가치관이 잘 맞았던 그 남자와 저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나이도 있고 아기를 빨리 가지고 싶어 했던 저희 부부는 신혼부터 임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간절하면 안 생긴다고 하더니 저희 부부가 그랬어요. 아기가 잘 안 생겼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았어요. 아기가 쉽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으면서 배란일도 계산을 하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 후엔 배란 테스트기도 썼어요. 그걸 쓰고 한 번에 임신된 사람이 많다더라고요. 하지만 분명 배란 테스트기 상으론 수치가 높은데 매번 임신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이번 달은 임신이 됐을까 기대하다가도 생리라도 나와버리면 그 실망감과 허탈함이 말할 수 없이 컸어요. 자꾸 집착하게 되니 서로 점차 예민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제 친구들도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많이 해서인지 임신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 걸 옆에서 지켜보자니 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시어머니까지 입을 대기 시작하셨어요. 이번에도 소식 없니? 네. 어휴, 참 걱정이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둘이고 셋이고 척척 낳던데 우린 어찌 하나도 힘들까? 어머님이 그렇게 저를 닥달하시면 저는 꼭 죄인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병원을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안 그래도 저도 생각하고 있긴 해요. 어디 아는 데는 있고? 저희 언니 친구가 산부인과 닥터거든요. 그 산부인과에 난임센터도 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볼까 해요. 그래, 거기라도 가봐. 시험관 하라고 하면 해. 돈 드는 거 우리 쪽에서도 해줄 수 있으니까. 애기만 좀 가져, 제발. 네. 어머님은 무슨 빚 받으러 온 빚쟁이처럼 저를 닥달하셨어요. 저는 그런 게 점차 스트레스로 쌓이더라고요.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남편은 듣기 싫어했어요. 엄마도 걱정되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나만 쪼으신다고 애가 생기냐고. 아, 시어머니가 다 그렇지 뭘.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가만 보면 당신도 성격이 너무 예민해서 애가 안 들어서는 것 같아. 말 다 했어? 아니면 나이가 좀 많아서 그런가? 남편은 개념 없는 소리를 잘도 하더라고요. 나 때문인지 당신 때문인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아무 말이나 막 하니? 나는 문제 없어.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거랑 뭔 상관인데. 엄밀히 말하면 당신 나이는 노산 맞잖아. 나는 남자니까 아직 한창이고. 톡 까놓고 당신한테 문제가 있겠지. 나한테 있겠어? 기가 막히더라고요. 임신을 못한다는 이유로 저는 이 집에서 완전 죄인 취급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난임센터를 가봐야겠다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뭔지 저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친정에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저희 엄마가 다발성 자궁 근종으로 자궁 적출 수술을 받게 된 거였어요. 수술 후 복통도 계속 있으시고 체력이 확 떨어지듯이 많이 지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불어 기분도 많이 우울하다고 하시고요. 저는 엄마가 걱정돼서 자주 찾아뵙고 시간도 자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걸로도 눈치를 주더라고요. 또 장모님한테 간 거야? 오랜만에 가서 식사만 하고 온 거야. 휴, 나는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자기는 팔자 참 좋다. 내가 벌어온 돈으로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 남편은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저도 따졌죠. 내가 일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뒀어? 어머님이 그만두라고 하도 닥달하셔서 마지못해 그만둔 거잖아. 근데 왜 눈치를 줘? 엄마가 왜 그만두라고 하셨겠냐? 집에서 좀 편하게 있으면 애가 좀 들어설까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여자들은 직장 다니면서도 잘도 임신하는데 당신은 아예 상황을 만들어줘도 임신을 못하냐?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갈수록 저한테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결혼 전 그 다정다감하고 착하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저는 끓어오르는 속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자꾸 나더러 뭐라고 하는데 좋아. 다음 주에 센터 예약 잡아놨으니까 가서 검사해보자. 진짜 내 잘못인지 검사해보면 알겠지. 그 말에 남편은 짜증을 확 내더라고요. 당신만 받으면 돼.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참나. 남편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됐다. 당신만 받으러 가. 남편은 무슨 자신감인지 자기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큰 소리 탕탕 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예약한 날짜에 맞춰 혼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저는 정상이라고 했어요. 자궁 나이도 맞게 나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면서 남편분 정자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문제가 없으니 원인은 남편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남편에게 나는 문제 없다고 당신 정자검사를 하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도 문제 없다고 자꾸 버티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거야? 나도 어머님 닥달하는 거 듣기 싫어. 이번 주 목요일로 검사 잡을 테니까 와서 검사 받고 가. 아, 진짜 귀찮게 하네. 예약할 거야. 그렇게 검사 예약을 잡았고 투덜거리던 남편은 잠깐 짬을 내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나오면 유선상으로 받아도 되고 와서 결과지를 직접 보고 설명을 들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남편에게 말을 하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급한 출장이 잡혔다는 거예요. 사실 남편은 출장을 가는 일이 많은 직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가끔 이렇게 급하게 갈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남편은 다음날 바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저는 친구에게서 아주 이상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 친구는 얼마 전 아기를 낳은 친구인데 지금 조리원에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조리원 복도에서 제 남편을 봤다는 겁니다. 내 남편? 조리원에서 내 남편을 어떻게 봐? 그러니까 나도 이상하다는 거야. 복도를 지나가는데 네 남편이 오는 거야. 내가 네 남편 얼굴을 몰라? 가만 보니까 호실 하나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급하게 가서 물어봤지. 혹시 지민이 남편분 아니시냐고. 그랬더니 가까이서 보니까 네 남편 맞아.
근데 아니라고 막 그러더라. 사람 잘못 봤다면서. 진짜 잘못 본 거 아니야? 무슨 소리. 내가 아는 척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잡아 떼더라니까. 내가 네 남편이랑 친한 건 아니어도 얼굴 정도는 알잖아. 분명히 네 남편 맞아. 저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어요. 조리원에 갑자기 왜 제 남편이 있다는 건가요? 제가 기가 막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여기 남편 말곤 다른 가족은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모르겠어. 나한텐 출장 간다고 했는데? 출장은 무슨 901호실로 들어갔거든? 내가 그 여자 나오면 어떤 여잔지 살펴볼게. 친구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너무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출장 간다는 남편이 왜 조리원에 있을까? 도대체 누가 있는 조리원일까? 전화를 해봤는데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확인하는 대로 전화를 달라고 문자를 남겼고 심란한 기분으로 가만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가 잘못 받겠지, 아니겠지 생각만 하면서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머리를 싸매고 있었는데 친구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내가 901호 여자 식사 끝나고 급식판 갖다 놓으러 나오는 거 봤거든? 어, 처음 보는 여자야. 보통 수유실에서 수유 같이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 2주 가까이 있는데 처음 본 거 보니 아마 지 방에서 애만 데리고 와서 수유를 하나 봐. 그래? 남편은 안 보이고? 지만 쑥 나와서 급식판만 놓고 가는데 안 보이지. 근데 여자가 좀 어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한테 전화를 걸지도 않더라고요. 진짜 출장이라면 전화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할 시간도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도 저를 힐끗거리며 들어오더라고요. 출장 잘 갔다 왔어? 음, 출장을 조리원으로 갔다 왔어? 제 말에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더군요. 도대체 누구야? 누가 거기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거길래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거길 간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옷만 벗더라고요. 저는 속이 부글대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입으려는 옷을 집어 던졌어요. 누구냐니까!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말하더라고요. 네 친구한테서 전화 왔지? 그래, 다 들킨 마당에 뭘 더 속이냐? 솔직히 말할게. 내 애야. 이런 엄청난 얘기를 무슨 식사 메뉴 말하듯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짐작은 했지만 진짜 남편 입으로 들으니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까스로 화장대를 붙잡고 있었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애라니. 너 결혼한 거 잊었니? 네 앞에 와이프인 나를 두고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임신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네 애가 있어? 하, 미안하다.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근데 나도 너무 늦게 알았고 내 새끼까지 가졌다는데 저버릴 수가 없었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침대에 털썩 앉더라고요. 실은 결혼 전에 짧게 만났던 여자야. 우리 회사에서 알바하던 앤데 나 결혼할 때쯤 퇴사했고. 결혼 전이라면 저랑 연애할 땐데 그 말인즉슨 양다리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양다리를 걸쳤다고? 근데 결혼 전에 끝냈었어. 걔도 동의했고. 근데 결혼 생활 중에 한 번 연락이 온 거야. 알바 자리 부탁한다고. 그래서 만나고 밥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잤다 이거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저는 내가 듣고 있는 이 얘기가 다 뭔가 싶어서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거나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덤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얼마 전에 연락 와서 임신했는데 막달이라고, 곧 출산한다고, 내 애라고. 진짜 고민 많이 했어. 근데 곧 출산한다는데 어떡하냐. 결혼 전에 양다리 걸치고 결혼하고 나서 외도하고 밖에서 아기까지 가진 이야기를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한다. 네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해서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야. 나도 고민 많았어. 근데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저는 그 말에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터진 입이라고 잘도 짓거리더라고요. 남편은 뺨을 맞고 눈이 동그래져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때려? 왜 때려? 너는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 애 잘 키우세요. 이럴 줄 알았니? 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 내가 알았어? 걔 임신한 걸 알았냐고. 갑자기 출산 전에 연락 온 걸 어떡해? 네가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왜 몰라? 딱 한 번이었어. 근데 그게 임신이 될 줄 알았냐고. 저는 뒷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자신만만했구나. 너는 아무 문제 없으니 임신 안 되는 게 내 문제라는 게 이걸 말한 거였어. 이거 진짜 미친놈이네? 욕은 하지 말자, 지성인들끼리. 지성인? 양다리 걸치고 외도하고 외방자식까지 낳은 주제에 지성인? 너는 핵폐기물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야. 제 말에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너 진짜 질린다. 톡 까놓고 네가 임신만 했어봐. 내가 그렇게 딴 눈 돌리나. 솔직히 내 임신했다니까 걔한테 마음이 가는 것도 사실이야. 봐봐. 나한텐 아무 문제 없잖아. 걔는 한 번에 임신됐는데 왜 당신은 1년 넘도록 소식이 없냐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획 나가더라고요. 저는 진짜 미친 인간인 줄 알았어요.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 저한테 미안한 기색도 없이 뻔뻔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 들으면 제가 밖에서 바람피고 애만 들어온 줄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어 집에 있는 술을 다 꺼내 진탕 마시고 밤새 울었습니다.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괴로움에 울부짖던 저는 다음날 오후까지 술병 사이에서 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어나 보니 어머님 포함해서 부재중 전화가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너 왜 전화를 안 받아? 나 여기 근처 왔는데. 다시 돌아갈 뻔했잖아. 여기 근처라고요? 그래. 애 잘 들어서는 한약 지어왔어. 좀 이따 들어갈 거니까 문 열어. 저는 멍하게 있었고 잠시 후 어머님이 오셨어요. 거실에 엉망진창인 술병들을 보고 어머님은 입이 어디까지 벌어지시더라고요. 너 미쳤니? 집에서 술판 버렸어? 명진이는? 모르겠어요. 뭐? 너 명진이랑 싸웠니? 네. 왜? 왜냐고요? 어머님 아들이요. 바람 피고 외방자식까지 낳았거든요. 제 말에 어머님은 멍한 얼굴로 보시더라고요. 뭐라는 거야? 전화해 보세요. 그 여자 조리원에 또 갔는지. 너 차근차근 말해봐. 뭔 소리야? 어머님 아들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다가 어머님이 올려놓은 한약을 봤습니다. 갑자기 미칠 것 같은 기분이 확 들더라고요. 저는 그 한약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어요. 어머님은 소리를 지르시고요.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어머님은 밖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지민이 제가 미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에게 그 일에 대해 다 들었는지 잠시 후 급하게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펑펑 울었어요. 믿었던 남편에게 보기 좋게 배신당하고 저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죠. 우리 사이의 아기가 아니라 그냥 아기만 있으면 되는 거였나 싶고 비참하고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일도 정말 기막히게 이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전부한 어머님이 저를 불러서 이혼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자기 아들을 나무라고 내연녀를 족치는 게 아니라 저보고 이혼을 해달라고 한 거였어요. 이미 아기도 낳았고 어쩔 수가 없잖아. 차라리 갈라서는 게 낫지 않겠니? 너도 새 출발하고.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만 쫓아내면 다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 떠나고 다른 여자랑 애까지 낳은 남자랑 계속 살아서 뭐 할 거야 너도.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낫지.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으세요? 자식을 그런 쓰레기로 키워놓고 미안하다는 말씀도 없으시냐고요. 제 말에 어머님도 발끈하시더라고요. 쓰레기? 너 말 다 했니? 누구더러 쓰레기래? 어머님 아들요. 결혼 전에 양다리 걸치고 결혼하고 나선 외도하고 이제 애까지 만들어 와 놓고선 뻔뻔하게 이혼해달라고요? 참 편리하네요. 허, 솔직한 말로 네가 애 잘 낳고 애 제대로 된 여자였으면 명진이가 왜 바람을 피니? 진작에 네가 임신해 있었으면 명진이가 왜 다른 데 마음을 줬겠냐고. 저는 미치고 팔짝 뛰는 기분으로 따졌어요. 작작 좀 하세요. 저 검사 받았고 아무 문제 없대요. 근데 끝까지 제 탓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명진이 잘못이겠어? 어쨌든 저렇게 애를 가졌는데 그게 자랑이에요? 어디서 소리를 질러?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여자랑은 금방 애가 들어서는데 너랑은 1년 넘게 애가 안 생겼어. 그러면 누구 잘못이야? 네가 니네 엄마 닮아서 자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저는 그 말에 정말 꼭지가 돌았습니다. 저희 엄마까지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어른이고 뭐고 이판사판 버려보자 싶어서 어머님 집을 다 뒤집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건 다 던지고 깨부셨죠. 어머님은 입이 벌어져서 저를 말리지도 못하시더라고요. 너 미쳤니 진짜? 이런 일 겪고 안 미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어머님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세요. 자식 새끼를 제대로 쓰레기로 키우시네요. 그리고 이혼? 웃기지 마세요.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에요? 저 절대 이혼 못 해줘요.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 못하는 거 알죠? 어디 밖에 낳은 그 애 호적도 못 올리고 끝까지 외방자식으로 키워보세요. 내가 소문도 다 낼 거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길로 친정으로 가서 엄마에게 말씀드리고 펑펑 울었어요. 엄마는 제 얘기를 듣고 같이 우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나쁜 것들이 다 있냐고요. 그렇게 저는 그 후 한동안은 엄마 집에서 지냈습니다. 일체 어떤 전화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어차피 남편한테선 전화 한 통 안 오더라고요. 어쩜 끝까지 저한테 미안한 것도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진서방, 아니 그놈한테 연락 없지? 지 새끼 본다고 좋아 죽으려고 할 텐데 내가 신경이나 쓰이겠어? 그 집 식구들 기다리던 아기 태어났다고 아주 신이 났을 거다. 내가 어쩌든 말든 관심도 없을 거야. 누가 이혼해 주나 봐. 아주 다 같이 지옥길로 갈 거야. 하지만 제 말에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말하시더라고요. 지민아, 엄마가 며칠 동안 생각했는데 그냥 이혼해줘. 저는 그 말에 엄마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구 좋으라고? 내가 왜? 네 맘 이해해. 근데 네가 이혼 안 해주고 있으면 제일 괴로운 건 너야. 내가 왜 괴로워? 그냥 남남처럼 사는 거지. 그게 그렇게 되니? 말은 그렇게 해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절대 그렇게 안 돼. 그것들 보란 듯이 네 앞에서 아기 얘기하고 대놓고 만나러 다니고 할 건데 그걸 보는 네 속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 엄마는 그 꼴 못 본다. 차라리 그냥 이혼해. 그리고 다 잊어버려. 미친 개한테 물렸다 생각하고 그 집 것들 알아서 살라고 하고 너는 이만 빠져줘. 엄마의 말에 저는 또 복받쳐서 울었습니다. 그럼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억울할 거 없어. 그런 미친 것들이랑
계속 스트레스 받아가며 사는 것보다 아니다 싶을 때 그만두는 게 현명한 거야. 당장은 억울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찌감치 발 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거야. 저는 엄마의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그것들이 괘씸해 절대 이혼 안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의 말씀을 듣고 꼬박 하루를 고민했습니다. 엄마 말대로 당장은 내가 억울해서 이혼을 안 해준다지만 결국 가장 힘들고 괴로운 건 저겠더라고요. 저는 결국 이혼해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순순하게 하기 싫으니 걸 수 있는 소송은 다 걸고 받아낼 수 있는 돈은 다 받아낸 후에 이혼할 거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전화를 받게 된 거였어요. 산부인과 의사인 언니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민아, 어머 언니, 어쩐 일이세요? 너 무슨 일 있어? 센터에서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 아, 센터에서요. 사실 난임센터에서 그 사이에 몇 번 전화가 왔어요. 결과 들으라고 전화가 온 듯한데 그 사이에 그 사단이 났으니 결과가 중요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전화도 안 받고 피했는데 언니가 직접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결과지도 폐기해달라고 하려다가 언니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냥 전화로 알려달라고 했어요. 언니는 알겠다고 하면서 센터에서 전화 다시 갈 거라고 꼭 받으라고 했습니다. 심란한 기분으로 있는데 잠시 후 센터에서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저는 충격으로 한참 동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남편이 극희소정자라는 겁니다. 정자 수도 운동성도 정상 정자 비율조차도 측정 안 될 정도로 극소수로 검출되는 정자를 말한다며 자동 판독기에도 검출이 안 돼서 겨우 농축해서 사람이 직접 현미경으로 살펴봤는데 이 극소수의 정자마저도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이 정도 상태면 자연 임신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고 시험관 아기를 차라리 해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무정자증에 가까워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들으면서도 얼떨떨 하더라고요. 외방 자식까지 낳아서 나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그런데 정작 남편의 상태는 무정자증이라니요. 그럼 도대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요? 제가 진짜 자연 임신이 어렵냐니까 센터에서는 그렇다고 하면서 결과지를 보고 싶으시면 와서 받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병원에 갔고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센터에서는 조심스럽게 시험관을 권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상태면 자연 임신이 되기는 좀 힘들 것 같다고요. 그 결과지를 들고 집으로 오는데 얼마나 웃음이 났는지 몰라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으면서도 너무 꼬시더라고요. 누구인지도 모르고 애지중지하며 키운다 생각하면 이보다 더한 복수가 어딨나요? 처음엔 그냥 확 말하지 말까 하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차피 쪽낼 거 다 터트리고 쪽내야겠다 싶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할 말 있으니 시댁에서 보자고 했어요. 이혼을 통보하려고요. 그런데 막상 시댁에 가보니 기가 막힌 건 그 여자가 조리원에서 퇴소한 후 어머님 댁에 있는 거였어요. 애는 방에서 재우고 있다면서 나오는데 그 여자가 진짜 며느리인 줄 알았습니다. 생긴 걸 보니 저보다는 어려 보이는데 뻔뻔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저를 보고도 미안한 기색도 하나 없고요. 이 집 구석에 참 잘 어울리는 여자다 생각했어요. 남편은 저를 시큰둥하게 보며 말하더군요. 무슨 일로 보자는 건데? 당신한테 선물 주려고. 어머님한테도요. 선물? 이혼해. 이혼해 줄게. 대신 나도 순순히는 못 나가. 상간소송도 걸 거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걸 거야. 하지만 소송이고 뭐고 제가 일단 이혼을 해준다고 하니 남편과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까지도 기쁜 눈치였습니다. 그 여자도 좋아하더라고요. 잘 생각했네. 어차피 끝난 사이 질질 끌어봐야 뭐 하겠어. 맞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빠지려고요. 아기 키우면서 잘 살아보세요.
근데 저도 아기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제 말에 어머님이 경계를 하며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제가 해코지라도 할까 봐요. 솔직한 말로 그럴 수도 있잖아. 알겠어요, 그럼. 어머님 친손주라고 완전 애지중지 하시네요. 하긴 아기 엄청 원하셨으니 이해해요. 근데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제 물음에 그 여자가 저를 경계하며 말하더라고요. 아들요. 어머님 더 좋으시겠네요. 그렇게 아들 원하셨는데. 대도 이을 수 있겠어요.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남편은 제가 뭔 꿍꿍인가 싶어 저를 탐탁치 않게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가기 전에 당신한테 줄 게 또 있어. 뭔데? 저는 가방에서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당신 결과지야. 그때 정자검사했던. 참나. 이걸 왜 주는데? 그냥 버리지. 왜 버려? 당신도 알아야지. 당신 상태에 대해서. 내 상태가 뭔데? 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정자증. 제 말에 집은 무슨 얼음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 웃는 거예요. 얘가 순순히 이혼해준다 할 때 알아봤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분탕질을 일으키려고 이래? 끝난 마당에 분탕질을 뭐하러 해요? 여기 센터 전화번호도 제가 적어놨어요. 직접 전화해보세요. 아니면 가서 직접 설명 들으시던가. 제 말에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무정자증이라고? 응, 그 희소정자라는 거래. 당신 정자는 측정이 안 될 정도로 극소수인데 그마저도 아예 안 움직인대. 운동성이 없다는 거지. 제 말에 어머님이 다급하게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야 도대체? 뭔 소리라뇨. 어머님, 한마디로 말하자면 당신 아들은 자연 임신으로 임신하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시험관으로도 임신이 될까 말까 한 수준이라는데 어떻게 한 방에 자연 임신이 됐을까?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임신했다면서 연락했다는데 저 애가 누구인지. 제 말에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여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 봐가면서 사기도 쳐야지. 어떻게 골라도 하필이면 무정자증인 남자를 고르냐? 참 재수도 없네. 사실 이쯤 말하면 너는 뭔 소린 줄 알겠지? 진짜 애 아빠가 누군지 너는 알 거 아냐? 그 말에 그 여자는 어버버하며 말도 못하더라고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패닉 상태고요. 어머님 아버님, 남편 데리고 가서 검사 다시 받던지 해보세요. 정 안 믿기시면. 아니면 저 애기랑 남편이랑 유전자 검사를 차라리 해보세요. 그게 더 빠르겠네? 저는 그렇게 말하며 신난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얼어붙어 있는 시댁 식구들과 그 여자를 보니 얼마나 통쾌한지요. 저는 속 시원하게 그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나더러 문제 있느니 어쩌느니 본인은 한 방에 임신됐다고 뻐기더니 멍청하게 사기꾼 같은 여자의 말만 믿고 다 당한 거잖아요. 아주 자업자득이고 꽃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 후 술을 잔뜩 먹은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집안이 난리가 났었는데 그 여자애는 끝까지 남편애라고 우겼대요. 결국 센터 가서 설명 직접 듣고 아기랑 유전자 검사까지 했는데 제 말처럼 진짜 남편 친자 아니라고 했다더군요. 미친 여자한테 당했다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 죽고 싶다면서 후회된다 어쩐다 하는데 저는 됐고 위자료 소송 걸 거니까 그거나 똑바로 갚으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질척거리나요?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위자료 소송에서도 승소를 하며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혼 후 지금은 조그만 회사에 취업해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작 문제는 남편한테 있는데 나만 죽어라고 들들 볶던 지긋지긋한 남편과 시댁. 그렇게 미친 인간들은 아예 후손이 없는 게 낫습니다. 애가 생긴다 해도 뭘 보고 배우겠나요? 저는 엄마 말대로 미친 개한테 물렸다 생각하고 다 잊으려 합니다.
때로는 내 잘못이 없어도 억울한 일,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 자꾸 억울하다고 꾸역꾸역 잡고 있기보다 그냥 하루빨리 털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것을 몸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속 시원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고의 선택인 줄 알았던 결혼이 최악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을 다시 되돌리려 했던 여자입니다. 저는 과거에 대기업 사내 아나운서로 일을 했었고 그 후에는 스피치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같은 대학 동기와 선배 한 명, 이렇게 셋이서 공동 원장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나이도 차고 주변에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저도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맘때 선이나 소개팅도 꽤 봤던 것 같은데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건 등은 둘째치고 이 사람이구나 싶은 그런 감정이 잘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선배가 소개해준 남자였는데 그 선배가 그러더군요. 능력, 외모, 매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야. 너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라며 꼭 한번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선이나 소개팅에서 잘 맞는 상대를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많이 느꼈기에 이번에도 반신반의하며 나갔었는데요. 저는 거기서 첫눈에 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의 말처럼 외모, 매너도 너무 괜찮았고 직업도 좋더라고요. 그 남자의 이름은 오승준이었고 대형 로펌의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업계에서도 촉망받는 인재였고 로펌에서도 밀어주는 대표 변호사였죠. 그 남자는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 본인을 표현하더라고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명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까지 되었다면서요. 그 남자는 누구나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좋은 조건의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건이 완벽해도 이성적인 끌림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그 남자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설렘과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성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저만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도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그토록 찾아다닌 운명의 반쪽이 저라고까지 했죠. 그는 소개팅 후에도 저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대시를 했습니다. 소개팅 다음 날 제가 운영하는 스피치 학원으로 커다란 꽃바구니가 배달되었습니다. 어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주 뵙고 싶어요. 라는 낯간지러운 문구와 함께요. 게다가 그는 매일같이 퇴근 시간에 맞춰 학원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왔고 주말이면 제 SNS를 꼼꼼히 살폈는지 제가 갖고 싶다고 흘렸던 레스토랑이나 전시회를 귀신같이 예약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선희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예약해봤어요. 마음에 들어요? 여기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제 SNS 들어와서 보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선희 씨 생각하다 보니까 선희 씨가 뭘 좋아할까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선희 씨 취향이 좀 보이던데요. 아마 이게 운명인가 봅니다. 제 SNS에 그 전시회 보고 싶다고 적어놓은 글을 보고 예약한 거겠지만 능글맞은 그 말이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능력 있고 훤칠한 외모에 지적인 매력까지 갖춘 남자가 저 하나만을 바라보며 저돌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저 역시 싫을 이유가 없었죠.
저희는 불꽃 같은 연애를 1년 정도 했고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결혼이었고 저도 이 완벽한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요, 연애 때와 달리 결혼을 준비하면서 보니 꽤나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님은 저를 몹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남친의 어머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친은 저를 데리고 남친 어머님이 혼자 사시고 있다는 낡은 빌라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소박한 모습에 조금 놀랐지만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그의 말이 떠올라 오히려 존경스러운 마음이 컸었죠. 저는 어머님께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보는 표정이 지금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위아래로 값을 매기기라도 하듯 저를 훑어봤다고나 할까요? 그 불쾌한 시선에 저도 움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승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앉아라. 어머님의 말투는 고상한 척했지만 이미 말투와 눈빛에서는 경계심과 오만함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내내 제 학벌, 직업, 부모님의 직업이나 사는 동네,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지까지 꼬치꼬치 캐물으셨어요. 첫 만남에 이런 얘기까지 다 물어보시니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딴에는 최대한 예의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오승준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어머님은 갑자기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제게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러시는 겁니다. 갑자기 저 얘기를 하시길래 무슨 뜻인가 싶어서 좀 어리둥절했죠. 들어보니까 무슨 사내 아나운서 그런 거 했다면서? 네. 그런 건 뭔데? TV 아나운서 떨어지고 고작 회사 안에서 방송이나 하는 그런 거야? 라면서 갑자기 과거의 제 직업에 대해서 비난을 하시는 겁니다. 사내 아나운서도 입사하기 쉬운 건 아닌데 저렇게 말하셔서 놀랐죠. 네? 아니, 무슨 TV 나오는 그런 아나운서도 아니고 회사 안에서 방송이라니 그게 뭐야? 뭐 우리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방송하는 뭐 그런 건가? 아, 어머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했던 일은 됐고, 지금은 뭐 무슨 학원을 한다고? 네, 스피치 학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뭐야? 들어보니까 그것도 혼자 원장도 아니고 공동 원장인가 그런 거라며? 그러면 보는 돈도 다 나누겠네? 라면서 비꼬는데 저도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제가 자부심 가지고 하는 일인데 너무 무시하시니까요. 게다가 좀 전에 남친이 있었을 때와는 다른 어머님의 모습에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사실 나는 그래. 내가 우리 아들 워낙 힘들게 키웠고 또 내가 쟤만 바라보고 살았어. 승준이 밑으로 딸 하나 더 있긴 한데 걔는 뭐 지 혼자 잘났다고 나가 사는 애고 나는 우리 승준이만 보고 살았지. 어쨌든 내 노력 덕에 저렇게 변호사까지 만들어놨고 변호사라고 다 같은 변호사인가? 우리 아들 얼마나 잘 나가고 주변에 내놓으라 하는 집에서 우리 아들 소개해달라고 많이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나도 최소한 장인 될 사람이 국회의원이거나 병원장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었어. 그런데 선인의 부모님은 아까 들어보니 아버님은 중학교 선생님이시고 어머님은 주부라고 했나? 네. 아휴,
솔직히 내 마음에는 영 차지가 않아. 우리 승준이를 좀 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처가댁이었으면 했는데 중학교 선생님이 뭘 할 수 있겠어. 그 말에 저는 기분도 너무 상하고 얼굴까지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때 마침 화장실에서 돌아온 남친이 조금 듣게 되었고 어머님을 말리더군요. 엄마, 무슨 소리 하세요? 선희 씨가 뭐 어때서요? 아니, 내가 좀 섭섭하니까 넋두리 하는 거지. 에이, 그만하시고 얼른 식사하세요. 음식 다 식겠어요. 라며 그저 상황을 무마하기에만 급급하더라고요. 사실 그때라도 남친과 어머님의 모습을 파악해서 그 결혼 준비를 멈췄어야 했는데 어리석게도 그때의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또 충분히 기분 나빠해하는 상황임에도 애써 모른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덮고 그 결혼을 그대로 감행했거든요. 어머님이 제 조건을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걸 알았지만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어리석고도 순진한 기대를 품었으니까요. 게다가 저 때는 저렇게 말하셨지만 그 후에 몇 번 더 찾아뵀을 때는 그리 무례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장가 보낸다고 생각하니 그때는 섭섭해서 그렇게 말하셨나 보다 하고 저도 그냥 말았던 거죠. 게다가 결혼식 날 제 손을 잡고 이제 정말 한가족 됐으니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에 이제는 나를 며느리로 한 가족으로 잘 받아주셨구나 하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램과 달리 결혼 후 저에 대한 어머님의 막말과 무시는 굉장히 노골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 됐을 때였어요. 저는 어머님께 예쁨을 받고 싶어서 며칠 전부터 인터넷을 뒤져가며 명절 음식 레시피를 공부하고 가장 좋은 재료들을 골라 양손 가득 장을 봐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며 쉴 새 없이 움직였죠. 오후가 되어 어머님 댁으로 친척분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큰 이모부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며느리 인상이 참 선하고 고와서 우리 승준이가 장가나는 정말 잘 간 것 같네. 저는 그 칭찬에 쑥스러워하며 감사합니다 이모부님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옆에서 과도를 들고 과일을 깎으시던 어머님이 싸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참하긴 뭐가 참해요. 속에 불려씨가 들었으니 내 아들을 얼씨구나 채갔지. 라면서요. 장난 같은 말투였지만 그 말은 결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의 말에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친척분들은 당황해서 서로 눈치만 살폈죠. 그리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형님, 왜 그러세요? 장난이야, 장난. 장난 가지고 뭘 그래? 얘 새아가, 너 이런 얘기 듣고 기분 상하면 그건 내 말 맞다고 인정하는 거다. 하긴 뭐 내가 딱히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지. 솔직히 우리 승준이 정도면 얼마든지 더 잘난 집에 장가갈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새아기가 욕심이 많아서 덥석 우리 아들을 물었다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 얘 선이야, 너 변호사 남편 만나서 호강하고 아주 좋지? 어머님은 모든 친척이 듣는 앞에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듣는 제 입장에선 너무 모욕적이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무슨 작정하고 남편을 꼬시기라도 한 것 마냥 저렇게 비꼬시고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하시니까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는데 남편 역시도 당황해서 자기 엄마를 말리긴 하더군요. 엄마, 뭔 소리 하세요? 명절인데 왜 그래요? 엄마도 참.
하면서 어머님을 말리긴 했는데 남편의 제지는 너무나 힘이 없었고 그 상황만 대충 넘어가려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식으로 비꼬아가면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팍팍 내기 시작하셨어요. 누군가에게 대놓고 미움을 받는다는 게 특히나 그게 시어머니라면 정말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더군요. 시댁에 가는 날이면 스트레스 때문에 전날 밤부터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말을 들을까, 어떤 꼬투리를 잡혀서 구박을 당할까 심장이 조마조마했죠. 남편은 제가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말씀이 좀 거치셔서 그래. 악의는 없으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 하지만 그게 어떻게 한 귀로 듣고 흘릴 수 있는 말이겠나요? 제 인격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결혼 생활 내내 상처와 모멸감을 수도 없이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의 문제는 단순히 어머님의 미움과 구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을 변호사로 만든 후 그동안 억눌려왔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라도 폭발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언젠가부터 도박이나 사기에 가까운 투자에 눈이 멀기 시작하셨거든요. 사실 저의 결혼 생활의 불행은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님께서는 잔뜩 흥분된 목소리로 저희 신혼집에 들이닥치셨습니다. 손에는 조악하게 인쇄된 지도와 번지르르한 브로슈어를 들고 계셨죠. 예, 승준아. 내가 기가 막힌 정보를 들었는데 여기 이 땅이 곧 신도시로 개발돼서 지금 평당 10만 원 하는 게 1년 안에 100만 원으로 뛴다더라.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사야 된대. 나랑 잘 아는 그 부자 언니한테 들은 거야. 그 언니가 아무한테나 이런 정보 알려주는 게 아니야. 나랑 친하니까 우리 모임에서 나한테만 이거 알려주더라고.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정보 나누면서 자기들끼리만 돈 버는 거 알지? 근데 그 언니가 나를 좋게 봤는지 특별히 알려주더라고. 이게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정보야. 나 이거 꼭 해야겠어. 내가 이걸로 대박 나서 우리 아들 강남에 번듯한 개인 로펌 차려줄게. 그러면서 엄청 들뜨신 겁니다. 솔직히 딱 봐도 어머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고급 정보 같지도 않았고 약간 사기 비스무리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만류했죠. 어머님, 그래도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 이용 계획안 같은 서류는 다 확인해 보셨어요? 요즘 이런 걸로 사기치는 사람들 정말 많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말에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예, 너 어디 앞에서 똑똑한 척이야. 네가 똑똑해봤자 내 아들보다 똑똑해? 네가 변호사야? 아니면 부동산 임대업자야?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 키우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인데 내가 그런 사기꾼들한테 호락호락 당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순진하고 멍청해 보이니? 아니요, 어머님.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뭘 안다고 여기에다 입을 대? 사기라니. 내가 사기나 당할 사람처럼 보이냐고. 하면서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런 반응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죠. 아무것도 모르면 넌 그냥 빠져 있어. 예, 승준아. 너는 엄마 믿지? 엄마가 네 이름으로 계약금까지 걸어놨다. 그런데 남편까지도 어머님의 행동에 별로 제지를 안 하는 겁니다. 네, 엄마.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엄마가 저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는데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선이야, 엄마가 하시는 일에 토달지 마. 엄마가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집 안에서는 그 어떤 상식이나 이성적인 판단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엄마의 결정은 곧 법이고 진리였거든요. 남편은 밖에서는 유능하고 똑똑한 변호사일지 모르지만 어머님에 관해서는 좀 심하리만치 의존적인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간 어머니는 굉장히 호언장담하셨어요. 예, 그 소식 들었니? 그 근처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이제 우리 땅값 오르는 건 정말 시간 문제라고 하더라. 너희는 나한테 고맙다고 밀처리라도 해야 될 거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관련 뉴스를 찾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대박의 꿈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 지인분이 하는 말은 곧이곧대로 다 믿으셨거든요. 하지만 약속했던 시간이 지나도 그 땅값은 오를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연락을 주겠다던 개발사에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진 어머님은 그 개발사의 김 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그 부자라는 지인분이 소개해준 사람이었죠. 계속 연락이 안 되자 어머님도 좀 초조해 보이시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전화를 안 받아? 그렇게 바쁜가?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시어머니는 결국 참지 못하고 계약서에 적힌 개발사의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남편도 불안한 마음에 그날은 회사에 연차까지 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의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들여다보이는 내부는 텅 비어 있었고 이미 여러 차례 어머님 같은 피해자들이 다녀갔는지 난리가 난 흔적도 보였다고 했죠. 남편은 그 건물 경비원에게 물어봤고 그 경비원분은 이런 피해자들 많다고 혀를 차셨다고 하더군요. 저도 남편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불보듯 뻔한 일이었고 굉장히 미심쩍었는데 어머님과 남편은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그 큰 돈을 투자했고 결국 그 돈은 고스란히 날렸죠. 물론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갖고 있던 돈을 날리기만 한 게 아니라 빚까지 져서 투자를 했다더군요. 그 돈까지 고스란히 날리면서 빚만 남은 거였죠. 기막히게도 그 엄청난 빚은 고스란히 저희 부부에게 넘어왔습니다. 어머님은 당연히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남편 오승주는 자기 어머니가 저지른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남편은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그 빚을 갚는 데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저희 부부의 생활비를 대부분 제 학원 수입으로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선 저보고 잘 나가는 대형 로펌 변호사와 결혼해서 호의호식 하는 줄 알았겠지만 그 실상은 빚 갚는 데 허덕이고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상황을 알면서 저한테 미안해 하기는커녕 또다시 사고를 치셨어요. 기획 부동산 사기로 생긴 빚을 메꾸겠다며 이번에는 다단계에 제대로 빠지셨거든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셔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건강식품과 화장품 그리고 생수까지 잔뜩 늘어놓으셨죠. 그 평범해 보이는 생수가 한 병에 5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선이야, 이거 한번 써봐라. 너 감기 자주 걸리고 몸 골골하지.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 건 줄 아니? 나도 요즘 먹고 있는데 몸이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 가뿐하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 물건들을 강요하고 심지어 저희 학원 수강생들한테도 팔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 좋은 거니까 너네 학원 수강생들한테 소개 좀 해줘. 이거 그냥 물건 파는 게 아니라 꿈과 희망을 파는 사업이야. 우리 같이 사업하자.
내가 너 내 밑에 상위 직급자로 꽂아줄게.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학원에서 이런 걸 팔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 말에 어머님은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못 팔아? 네가 원장이라면서 왜 못하는데? 융통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어. 그러니 말은 무슨 학원 원장이랍시고 돈도 쥐꼬리만큼 버는 거지. 라는 겁니다. 본인이 그 엄청난 빚을 지고도 미안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강매를 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사업을 위해 또다시 빚을 내서 물건을 사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월급은 시어머니의 빚잔치를 하느라 단 한 푼도 남아나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결혼 생활 내내 돈 문제로 삐걱거려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조차 어머님은 제게 비난을 멈추지 않더군요. 너는 결혼하고 나서 네 남편한테 도움이 되는 게 대체 뭐니? 돈을 척척 벌어오기를 해. 승준이 내조를 잘하기래. 애초에 네가 좀 능력 있는 집안 딸이었으면 우리 승준이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이 저지른 빚을 갚느라 이렇게 빠듯하게 사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시는지. 그런데 남편은 옆에서 그저 우리 엄마가 요즘 속상한 일이 많아서 그래. 당신이 좀 이해해줘. 라며 알맹이도 없는 말로 적당히 위로하고 넘길 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지속되면서 저도 이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의 헌신과 노력은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저는 그저 아들을 위해 존재하는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요, 제가 진짜 이혼을 결심하게 된 문제는 어머님 때문이 아니라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는 지독한 여성 편력을 가진 여자 없이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연히 저는 결혼 전까진 남편이 그런 인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고 결혼 생활 2년도 채 되지 않아 그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꾼인 척 저밖에 없는 척 연기를 했던 남편이었지만 그 가면은 결혼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벗어버린 거죠. 그는 그때 같은 로펌의 신입 변호사와 바람이 났거든요. 저는 우연히 남편의 차 조수석 밑에서 발견한 제가 하지 않는 낯선 명품 브랜드의 귀걸이 한 짝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귀걸이 뭐야? 내 거 아닌데 왜 당신 차에 있어? 누구 거야? 아, 그거 전에 후배 변호사 태워줬는데 흘린 건가 봐. 귀걸이를 흘린다고? 걔가 좀 칠칠 맞아. 남편은 그렇게 넘어갔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 후에 남편의 뒤를 캐봤는데 그 후배 변호사와 바람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들이밀며 이혼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빌었죠. 선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어. 그냥 요즘 엄마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정말 아무 감정 없고 순간적인 실수였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라면서 필사적으로 빌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서 외도라니 그 충격과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리석게도 그의 눈물 어린 사과와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맹세에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 뒤 이번에는 자신이 맡은 사건 의뢰인의 딸과 또다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바람을 피운 후에 약간의 의심병이 생긴 저는 한 번씩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그 사실을 발견했던 거죠. 이번엔 의뢰인 딸? 당신 정말 짐승이야? 한 번은 봐줘도 두 번은 아니지. 우리 이혼해. 이건 이혼 서류야. 당장 도장 찍어.
그런데 남편은 이번에도 역시 무릎을 꿇고 빌었죠. 선이야, 제발.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진짜 어리석었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원한다면 정신과 치료라도 받을게. 나 진짜 그 여자한테 마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자기밖에 없어. 라면서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어림도 없다며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후에도 창문을 열고 중내산해하면서 미안하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없으면 나 그냥 여기서 뛰어내릴게. 라며 생쇼를 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는 짓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또다시 마음이 약해져서 이혼 서류를 제 손으로 찢었습니다. 그때의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쩌면 제 손으로 남편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쩌면 변호사 사모님이라는 그 헐밖에 없는 타이틀과 남들의 부러워하는 시선 때문에 그 썩은 동아줄을 놓지 못했던 제 욕심과 어리석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속빈 강정인 그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그러다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남편도 어머님도 달라질 거라는 여전한 착각을 했었죠. 남편은 아이가 태어난 후 잠시 가정에 충실한 듯 보였지만 결국 그 지긋지긋한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골프 동호회나 와인 모임 등에서 만난 여자들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의 핸드폰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수많은 증거를 발견한 저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바람기가 절대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라는 것을요. 이혼밖에는 답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더 이혼이 힘들어졌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이런 답답한 제 속마음을 유일하게 털어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우이였습니다. 신우는 오빠 때문에 화가가 되고 싶었던 꿈을 포기하고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오빠와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많은 탓인지 성인이 되고부터는 꼭 필요한 일 말고는 엄마 오빠와 왕래를 거의 안 하고 산다더라고요. 그런데 저랑은 성격이 잘 맞아서 신우 올케 관계가 아니라 그냥 친한 언니 동생 사이처럼 잘 지냈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 집안에서 제 편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저는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엉엉 울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이제 정말 더는 못 살겠어. 승준 씨 또 바람피워. 이번엔 셀 수도 없이 많아. 언니, 울지 마세요. 우리 엄마랑 오빠 그런 사람들인 거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더 이상 언니만 상처받지 말고 언니 인생을 먼저 생각해요. 저도 뭐든 도울게요. 그녀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결국 미루고 미뤘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게 됐을 때쯤 저에게는 아주 기막힌 일이 터졌습니다. 백화점에 필요한 게 있어서 사러 갔다가 어머님이 한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가는 모습을 목격했거든요. 어머님은 저를 못 봤지만 저는 분명 어머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어머님이라 부르는 것도 듣게 되었죠. 저는 놀라서 그들을 몰래 따라갔고 그들은 한 카페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몰래 그 광경을 지켜봤는데 잠시 후 남편까지 그 자리에 합류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 얼굴에 붙은 눈썹을 떼어주고 팔짱을 끼고 너무나도 다정해 보이더라고요. 아, 이번엔 저 여자랑 또 바람을 피는구나 깨닫게 되었죠. 게다가 그 앞에는 어머님까지. 세 사람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뻔히 며느리인 제가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남편의 상간녀를 같이 만나고 있는 어머님. 그리고 제 앞에선 잘못했다며 빌면서도 뒤에서는 끊임없이 바람을 피는 남편.
그들의 웃음소리에 제 심장은 싸늘하게 식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사진을 찍고 그 여자의 뒤를 캐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가 유명 건축가의 딸이자 갤러리 큐레이터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나는 오승준의 와이프다라는 것을 밝히고 만났는데 자리에 나온 그 여자는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어머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실 어머님이 그쪽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면서요? 저한테 며느리 했으면 좋겠다고 자주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미혼이고 승준 씨는 그쪽하고 이혼하면 이혼남이라 제 손해긴 한데 그래도 승준 씨가 워낙 매력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도 승준 씨한테 개인 로펌 하나 차려줄 능력 충분히 되고요. 누가 봐도 저랑 더 잘 어울리는 사람 같아요. 그 여자는 아주 뻔뻔하고도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주머니 속에서 녹음을 하면서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참 뻔뻔하네요. 유부남인 거 알고도 만났다는 말을 본인 입으로 하는 거죠. 어차피 곧 이혼할 거 아닌가요? 그때 승준 씨한테 들어보니 이혼 서류 도장도 찍었다고 하던데. 그 서류 오승준이 직접 찢었거든요. 저랑 절대 이혼 못한다고. 글쎄요. 아닐 텐데. 승준 씨도 저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특히 그쪽하고 어머님하고 사이가 별로라는데 어머님은 저를 너무 좋아하시고 당장 이혼하고 저랑 재혼했으면 하세요. 라면서 자랑처럼 말하는데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경멸 가득한 비웃음을 흘리며 그 여자와의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죠. 그래요. 갖고 싶어서 똥인지 된장인지 상관없이 내 남편 갖고 싶다는데 실컷 가져요. 줄 테니까. 오승준 와이프 자리도 며느리 자리도 다 줄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한다고요? 좋겠네요. 어머님 사랑 실컷 받고 오승준하고도 영원히 백년해로 하길 바래요. 저는 그렇게 말한 뒤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에게도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을 시작했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이혼을 거부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밥 먹듯이 바람을 피고 어머님이랑 같이 상간녀랑 만나서 하하호호 하면서도 저랑은 이혼 못한다고 저러고 있는 게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에 대한 소유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본인은 밖에서 할 거 다 하고 다니면서도 저는 자기 와이프로 있어주길 바라는 소유욕이요. 어쨌든 저는 단호했습니다. 짐 싸서 친정으로 들어갔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와 시어머니의 방조 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워낙 증거가 많았기에 제 승소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의 재정적 기여도를 인정받아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의 재산 분할 및 남편과 상간녀 측으로부터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죠. 양육권도 무사히 받아내게 됐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돌아보니 내가 그동안 참 어리석은 결혼 생활을 했었구나.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나서 얼마나 속편하게 잠을 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속편할 것을 그동안 뭐 때문에 참았을까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며 학원 운영도 열심히 하면서 1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인연은 끝이 났지만 신우하고는 이따금씩 안부 정도는 묻고 지냈는데요. 신우도 자기 엄마나 오빠랑 그렇게 자주 왕래를 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우에게서 전 남편의 근황을 전해 듣게 되었죠. 전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바로 상간녀와 재혼을 했다더군요. 그때 보니까 그 상간녀가 엄청 적극적이던데
바로 재혼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어릇 개주겠나요? 남편의 여성 편력도 그대로였을 거고 어머님의 돈 사고 치는 것도 그대로였겠죠. 아니,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상간녀와 재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유부녀인 자신의 의뢰인과 또다시 바람을 피웠다더군요. 그러다가 그 유부녀 남편에게 걸렸다고 하고요. 의뢰인과 그것도 유부녀인 여자와 그런 스캔들이 난데다 그 유부녀 남편이 이 일을 공론화시키게 되면서 그 여파가 꽤나 컸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니던 대형 로펌에서 쫓겨났다고 했죠. 그래도 변호사니까 다른 데 취업하면 될 줄 알았나 본데 전시모가 제대로 아들 앞길을 막았습니다. 전시모는 새 며느리 집안이 유명한 건축가 집안이라는 것을 팔아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녔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었고 그 여자 집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여자한테 미쳐서 바람이나 피고 다니다가 로펌에서 잘렸지. 그 시어머니라는 작자는 본인과 본인 아버지 이름 팔고 다니면서 돈 사고 치고 다니지. 그 상간녀도 제대로 똥밟았구나 뼈저리게 깨달았겠죠. 제가 그때 그 여자한테 오승준 와이프 자리도 며느리 자리도 다 줄 테니 어머님 사랑 실컷 받고 오승준하고도 백년해로 하길 바란다고 했잖아요. 그 상간녀는 제가 센 척한다고 저렇게 말한 줄 알겠지만 아니요. 그건 제 진심이었습니다. 너도 어디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그 인간들이 얼마나 쓰레기들인데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그런 심정이었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어요. 결국 그 여자도 그 미친 모자에게 질릴 대로 질렸던 것 같더군요. 그 상간녀의 아버지는 사위의 문란한 사생활과 사기꾼 기질이 있는 그의 모친에 대해 알게 된 후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있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전 남편을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렸다고 하더군요. 어떤 로펌도 어떤 기업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고 그는 결국 변호사 자격증 하나만 남은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변두리에서 근근히 사무실 하나를 차렸다곤 하던데 손님도 없고 완전 초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간녀 역시 오승준에게 이혼소송을 걸었고 위자료 소송까지 제대로 걸었다고 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그 여자도 먹어봐야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 여자도 본인이 유부남인 거 알고도 또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는 쓰레기인 거 알고도 시작한 거니 누굴 원망하겠나요. 전 남편과 전 시모는 나란히 손잡고 나락의 길로 가고 있었죠. 신우는 한숨을 푹푹 쉬며 자기 엄마랑 오빠가 그렇게 된 것 인과응보라면서 가족이라고 해도 영원히 그 사람들을 이해 못하겠다고 혀를 차더군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저 역시도 가슴속에서 어떤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 누구의 아내도 그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제 두 발로 온전히 서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고요. 참 힘들고 어리석기도 했던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날들을 밑거름 삼아 좀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이의 행복을 위해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가려 해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 차의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동갑이고 아이는 없어요. 새 아파트 입주하는 문제 때문에 당장 아이 가지는 건 천천히 하자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아이를 안 가진 게 신의 한 수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직하고 듬직해 보여서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하고 겪어보니 다른 점도 정말 많고 실망스러운 점도 많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긴 해요. 저한테 툭하면 싸가지가 없다라고 해서 수도 없이 싸웠거든요. 저는 불편한 상황이면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 참지 않고 그냥 말하는 편인데
남편은 그게 싸가지가 없대요. 하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제가 보기엔 남편이 제게 하는 짓이 더 싸가지 없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싸가지 없다고 한 이유는 결국 저와 어머님 사이에서 말에 관한 갈등 때문이었어요. 사사건건 저를 이 집의 아랫것 정도로 생각하며 대하는 어머님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가 몹시 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마트를 가도 남편 먹은 과일은 사지만 제가 먹을 건 사본 적이 없어요. 싫어하고 아예 못 먹는 정도는 아니지만 구태여 일부러 사 먹고 싶지도 않거든요. 시부모님도 아십니다. 제가 몇 번 과일을 그닥 좋아하진 않는다라고 말씀도 드렸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하던지 말던지 어머님은 자꾸 남는 과일을 같이 먹어 치우자고 하세요. 과일 자르고 끝부분 맹탕인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걸 모아놨다가 어머님은 저한테만 자꾸 같이 먹어 치우자고 하시는 거예요. 과일도 싫지만 남은 걸 먹어 치워야 하는 것도 싫더군요.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과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 다 끝부분이라서 맛도 없잖아요. 라고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옆에 있던 신우가 웃으면서 요즘 사람들은 당돌하네 하시더군요. 어쨌든 저는 아닌 건 아니라서 저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몸에 좋은 건 안 먹고 몸에 나쁜 것만 좋아하냐? 그러시는 겁니다. 저 과일을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군것질도 안 하고 야채나 밥은 잘 먹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저 군것질도 잘 안 하는데요, 뭐. 그리고 술도 안 마셔요. 사실 몸에는 술이 제일 안 좋죠, 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중에 싸울 때 제가 이렇게 말한 것도 싸가지가 없답니다. 왜냐면 남편하고 시아버지는 술을 엄청 많이 드시거든요. 제가 일부러 들으란 듯이 비꼬면서 얘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싸움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무례하게 말하시고 저도 굳이 참지 않고 제 할 말을 하는데 꼭 남편은 나중에 집에 와서 저한테 싸가지가 있네 없네 하는 거였죠. 또 있습니다. 저는 갓 지은 밥을 좋아해서 밥을 끼니마다 먹을 만큼 조금씩 하는데요. 좀 오래된 밥은 손이 잘 안 가서 안 먹습니다. 반면 남편은 자기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직접 말했고 또 어쩔 땐 본인이 직접 찬밥 만들어서 라면에 먹기도 해요. 라면이나 볶음밥엔 찬밥이 맛있다고 일부러요. 그런데 시댁에 갔을 때 새로 밥을 하고 남은 밥이 있었나 봐요. 그걸 또 저한테 먹어 치우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 저 3번 먹고 싶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밥 누가 먹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요. 저도 기분이 상해서 그랬죠. 현욱 씨 주시면 되죠. 그리고 제 밥은 제가 알아서 펐습니다. 어머님 표정이 엄청 안 좋긴 했지만 저도 기분 나쁜 건 마찬가지였어요. 왜 자꾸 남는 밥, 버리는 음식을 저더러 먹으라고 하시나요? 시댁에만 갔다 오면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하는데 아버님 생신 때도 한번 싸웠습니다. 저도 맞벌이로 일하고 있고 회사 근무 시간은 제가 오히려 1시간 더 길거든요. 근데 아버님 생신이 다가왔고 괜찮은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말씀드렸더니 결혼하고 첫 생일인데 생일상도 제대로 안 챙기고 겨우 식당이나 잡았느냐 화를 내시더군요. 황당했죠.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매일 바쁜데 아버님 생신상까지 손수 차려드려야 되나요? 좋은 식당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하면 되는 거지 기어코 바쁜 며느리한테 생신상을 받으셔야 하나요? 저희가 그냥 식당에서 식사하시자고 해도 됐다고 오지도 말라 하시길래 저는 그냥 식당 취소하고 용돈은 계좌이체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남편은 뭔가 꽁한지 아무 말 안 하더니 나중에서야 저에게 따지더군요. 또 저한테 행동이 잘못됐다느니 싸가지가 없다느니 그 소리였죠. 결정적으로 크게 싸운 일은 제 워크숍 일정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워크숍 및 야유회 일정으로 2박 3일 제주도에 간다고 했어요. 아마 남편에게 들으셨는지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더군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이 일 끝나면 따로 올라와서 남편 좀 챙겨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다 같이 일하러 가는 건데 남편 밥 차려주려고 저 혼자 따로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남편은 어련히 알아서 잘 먹습니다. 배달도 있고 외식할 수 있는 식당도 널려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냉장고에도 먹을 것 천지라서 얼마든지 알아서 먹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님, 저 놀러 가는 거 아니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현욱 씨, 저 없어도 알아서 잘 먹어요. 어머님이 정 걱정되시면 현욱 씨 아예 어머님 댁에서 출퇴근하라고 할게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끊는다 하시고 전화 끊으셨어요. 아마 남편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하신 것 같고 남편도 저에게 또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저보고 너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고 저보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서 좋겠다고 비꼬는 거예요. 제가 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나요? 어머님, 아버님 저렇게 하시는 것도 저에게는 얼마나 스트레스인데요. 그래서 황당했던 제가 남편에게 진짜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너 아니냐 그랬습니다. 우리 친정에 가도 손 하나 까딱하기를 하나 손님 대접이나 후하게 받고 돌아오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나는 너네 집 갈 때마다 종 취급받고 오는데 내가 왜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느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남편 한다는 소리가 다 떠나서 제가 너무 건조하게 말한답니다. 같은 말이라도 좀 좋게 둘러서 말할 수도 있는데 시부모님에게 한 번도 지는 거 없이 잘라내듯 얘기하니까 진짜 정없이 구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 부모님들은 한평생 농사 지으셨던 분들이고 나이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겐 제 말투나 행동이 공격적이고 버릇없게 들릴 거랍니다. 고분고분 말 잘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같은 말이라도 웃으면서 좋게 둘러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어렵느냐 하더라고요. 또 어머님이 하시는 말들이 무리한 요구도 아닌데 좀 들어드려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제가 하는 행동들이 자기가 보기엔 버릇없고 너무 싸가지 없는 것 같답니다. 저 너무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나서서 막아주지는 못할 망정 저보고 도리어 싸가지 없다뇨. 그럼 똑같은 일을 당해도 본인은 그렇게 안 할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아니다 싶어서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또 어떻게 한 번을 안 줘주고 그냥 넘어가지도 않아? 그렇게 치면 한 번을 못 이길 논리를 왜 자꾸 들이미시는데? 저는 굳이 이겨먹을 생각도 없습니다. 이겨서 뭐 하나요? 하지만 싫은 걸 싫다고 할 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제가 잘못한 거고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매번 그렇게 시댁 문제로 남편과 부딪히고 싸우다 보니 저도 너무 지겹더라고요. 게다가 무조건 제 탓으로만 돌리고 저한테 자꾸 싸가지가 있니 없니 하는 것도 화가 나고 듣기도 싫었습니다. 사랑해서 행복하게 지내려고 한 결혼이지 시댁 스트레스 받고 남편하고 허구한 날 그 문제로 싸우고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말이에요. 남편과 저는 끝이 도저히 나지 않는 그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서로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해 대화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 저도 고민이 많아졌어요.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이렇게 계속 부딪히고 갈등이 생긴 거라면 차라리 아기도 없는 이 시점에서 갈라서는 게 맞지 않나라고요. 이혼이 쉬운 건 아니죠. 하지만 아쉬울 게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부딪히며 어떻게 사나요? 어머님이고 아버님은 저를 아랫사람 하나 들어왔다는 듯이 하대하시는데 그렇다고 남편이 나서서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는 상황도 아니고요. 제가 구태여 이런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 심각하게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명절이 다가왔어요. 사이가 여전히 안 좋고 냉랭했지만 일단은 아무것도 결정된 일은 없었기에 티내지 말고 양가댁은 다녀오자고 했죠. 그렇게 시댁에 갔는데 당일 아침 일찍 가서 4시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가서 저녁을 먹을 생각이었죠. 저희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저희 오는 시간에 맞춰서 식사 준비해 놓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한 4시쯤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자꾸 이모님이 오신다고 얼굴만 보고 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어요. 어머님은 바로 오신다고 했는데 1시간 정도 뒤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도 드리고 잠깐 얘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더 차 막히기 전에 가봐야겠다 싶어서 일어나겠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어른들이 이제 막 오셨는데 어딜 가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까 분명 이모님 얼굴만 보고 가라고 하셔놓고요. 출출할 텐데 전도 좀 먹고 가라. 하시는 겁니다. 남편은 또 그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님, 저도 저희 집 가고 싶어요. 지금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실 거고요. 이모님한테 인사도 드렸으니까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고 남편이고 표정이 엄청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다고? 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뭐해? 차키 챙겨. 그런데 남편이 뚱한 얼굴이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좀 이따 가자. 이모도 오랜만에 왔는데. 그럼 우리 집은? 좀 이따 가도 되잖아. 급한 것도 아니고. 그러는 겁니다. 어머님도 그 말에 남편더러 이모 옆에 앉아있으라 그러고요. 진짜 기분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당겨와서 말했습니다. 그럼 나 혼자 갈게. 열쇠 줘. 뭐라고? 나 혼자라도 간다고. 자기는 여기 있어. 진짜 너 이럴 거야? 너야말로. 저도 화가 나서 남편 주머니에 있던 차키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그리고 이모님께도 인사드렸죠. 어머님 아버님 저 이만 가볼게요. 이모님 이따 가세요 그럼. 그리고 나가려고 하니 어머님과 이모님이 제 뒤통수에 대고 보통 싸가지가 아니다 라고 욕하시는 말도 들렸습니다. 저 그거 듣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그렇게 친정으로 가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절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게 확 와닿았죠. 그냥 더 늦기 전에 각자 갈 길 가는 게 맞겠다 싶으면서 이혼 생각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갔어요. 저 혼자 가니까 저희 부모님도 놀라셨죠. 저는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고 그간의 이야기들도 다 했습니다. 부모님도 속상해하셨고 특히 엄마는 남은 음식 자꾸 저보고 먹으라고 한 것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하셨어요. 아까워서 못 버리겠는 사람이 먹으면 되지 안 먹는다는 사람한테 왜 자꾸 권하냐고 하시면서 너네 시부모님들 그렇게 안 봤는데 남의 집 귀한 자식을 그런 식으로 대하느냐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에 대해서도 자기가 나서서 중재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손 놓고 모른 척하면서 뒤에서 니 탓만 하는 거 보면 오히려 장서방이 싸가지는 더 없는 거 아니냐고도 하시고요. 엄마는 좀 흥분하셨고 아빠는 어쨌든 네 일이고 네 인생이니 잘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하셨어요. 즐거워야 될 명절날에 엄마 아빠까지 심란하게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아빠 말대로 제 인생이니까 판단도 제가 해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제 방에 누워서 고민을 하고 늦은 밤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은 혼자 흥분해서 난리치는 겁니다. 저보고 성격 대단하다고 하면서요. 저는 차분히 앉아서 얘기 좀 하자고 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뭔 말을 하겠느냐, 싸움밖에 더 되겠느냐 목청 높이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이혼하자고요. 그랬더니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하자고 하느냐고 핏대 세우는 겁니다. 오늘 일뿐만 아니고 오랫동안 고민했다. 너랑 나랑은 절대 서로 이해도 못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주지도 못한다. 계속 살아봤자 싸우는 것밖에는 안 될 것 같다. 나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이기적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이혼하자면 다냐고 씩씩거리더니 한참이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는 좋다고 이혼하자고 나도 네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다 그러더군요. 그렇게 일단락이 되는 것 같았고 협의가 되었으니 이혼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저도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머릿속은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러웠죠. 아무리 협의라고 해도 그 과정도 간단하지 않고 정리할 것도 많을 테니까요. 주변 보는 눈도 무시 못할 테고 제 스스로도 이혼 꼬리표 다는 거니 이게 맞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본능은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외치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계속 억지로 살아봤자 싸우고 부딪히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그 이후 저한테 말 한마디도 안 걸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건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혼 얘기를 나누기로 했으니 대화는 해야 되는데 자꾸만 피하더군요. 결국 제가 이혼 서류 갖고 와서 제 거 작성하고 줬습니다. 작성하라고. 서류 제출은 내가 해도 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기어코 진짜 이혼을 하자는 거냐며 자기는 이혼 못한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겁니다. 홧김에 말은 했는데 진짜 이럴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요. 저는 홧김 아니라고, 우리 이 문제로 결혼기간 내내 싸웠다고, 더 늦기 전에 끝내는 게 맞다고 말했죠. 처음엔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느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원하면 자기가 작성해서 내겠다고 화내더군요. 그런데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가니 갑자기 와인과 안주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뭐냐고 하니 또 태도를 바꿔서 자기가 너무 감정이 앞섰다고 얘기 좀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혼 확정이었는데 남편은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뀌었는지 표정부터가 다르더군요. 저는 일단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느냐 했는데 남편은 요 며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문제도 아니고 시부모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라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저는 고부 갈등 문제 때문에 이혼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 말씀들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건 맞지만 진짜 제가 이혼하고 싶은 이유는 그걸 빌미로 남편과 자꾸 싸우고 저한테 싸가지가 있네 없네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이에요. 남편은 진짜 본질은 모르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일단 저는 앞으로도 어머님이 그렇게 하실 때 네가 나서서 막아주거나 중재해 줄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최소한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준다면, 아니 싸움이라도 만들지 않는다면 저도 이혼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확답은 주지 않더군요. 오히려 제가 좀 수그러뜨리면 우리가 싸울 일도 없지 않느냐며 또다시 저한테만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과 나는 진짜 답이 없구나 싶었어요. 물론 남편 입장에선 제가 바뀌면 다 좋아질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혼을 요구하는 입장이고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입장이면 오히려 남편 쪽에서 노력하고 변하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마음을 바꾸라는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진짜 우리는 끝이구나 싶더군요. 저는 다음날 남편에게 우리는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너무 안 맞는 사람들이다, 계속 살아봤자 그렇게 행복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죠. 남편은 또 말을 바꿔서 자기가 바뀌겠다 어쩐다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진짜 마음이 확고해져서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협의이혼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세상에 싸움 좋아하고 갈등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님이 먼저 저에게 함부로 하셨고 거기에 할 말 다 하는 저를 왜 나쁜 사람 만드나요? 저라고 그렇게 할 때 마냥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도 아닐 텐데요. 저도 집에서는 귀한 딸인데 시댁에서 굳이 막대하는 걸 참아야 할 이유도, 또 한마디 했다고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제 편은 못할 망정 나서서 저 깎아내리려 하는 남편은 더더욱 필요 없고요. 처음엔 고민이 많았지만 오히려 이혼 결정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잘한 결정이구나 싶습니다. 이제 곧 숙려기간 끝나고 확정이 나오는데 이혼 후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 생각하고 씩씩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